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우리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저는 영유아 수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일자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360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2021년 12월 31일 태어난 아이하고 예.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하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복지 정책이긴 한데 생일 하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였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이게 좋지 않은 소리들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복지 수혜 기준을 좀 물리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최근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에서는 투석 환자에게만 항공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랑구 의회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로 한정했으며 대략 8,7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내 시민단체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11세에서 18세가 아닌 만 9세에서 24세로 요청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나이로 빨라진 초경과 취업 나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보편 지급의 개념을 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서대문구에는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 내 혈액투석 환자가 타 지역 치료시설을 방문할 경우 1회에 한해 항공료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해당 조례 시행을 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중증 환자들과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직접 방문했고 그 결과 환자들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전국의 관련 시설을 항공료 걱정 없이 이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투석 환자라면 무료로 못 보자는 거예요. 주민들은 해당 조례는 사실상 환자들의 여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여행비 제공이 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복지라는 거 여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신의 회복 부분도 당연히 복지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은 해당 조례를 폐기하든지 수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제정한 만큼 폐기할 수 없고 내년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수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민 참여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별복지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제 약간 편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11세에서 18세로 이게 제한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만 9세에서 24세로 좀 약간 폭넓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호혜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빨라진 초경이나 그리고 진로 지도에 관련돼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논쟁점은 보도에서 살펴보셨듯이 혈액투석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성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혈액투석 환자에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이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여행을 과연 이제 두고 이 개념 규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여행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비 지원인지 이걸 보는 건데 이 논쟁점에서는 이제 여행은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레저 개념으로 보는 주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폭넓게도 여행 복지라는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치료와 치유 그래서 이 어떤
뭐 환경적인 어떤 조건에서 좋은 곳으로 이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정말 이 제주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치료에 유효효과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적인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설명, 공감의 폭이 좀 제한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이 선별적으로 좀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잡음들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뭐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문제일까요? 일단은 이 형평성에 관련돼서 좀 용어를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사실 공평성과 형평성이 같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씩 누구나 다 지원을 해준다. 네. 이거는 이제 공평성에 이제 맞는 것이고, 그렇게 1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만 원 가지고 안 되신 거거나 아니면 더 필요하신 분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탁콕 집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선별적 지원이 되겠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 중 환자들에게 다 공평하게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혈액투석 환자들에게만 좀 뭔가 아쉬웠는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증 환자들한테 다 지원하지 않고 혈액투석 환자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지원한 상태에서 취약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일반 주민들도 저런 정책이 일어났을 때 왜 저런 정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입장 차이를 좀 공감의 폭으로 좁히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또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서로 호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무상급식 복지를 두고 많은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과 현재 자치구들의 복지 정책이 결이 다르거나 혹은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그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행정기구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예산 배분한 다음에 그걸 집행하도록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체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민 참여형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분받아서 심지어는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체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시민 참여형 예산 집행 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그것을 이른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박원순 지우기다, 뭐 관치 행정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라든지 감정노동센터 같은 경우 특히 노동 중심으로 한 60에서 많게는 100%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을공터라는 이제 공동체라든지 뭐 마을 주민자치회, 태양광 사업,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도 대폭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게 다 시민 참여형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시민 참여형 예산안을 집행하던 일선 자치구에서는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두고 격돌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의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관치 행정으로의 회귀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일명 ATM 발언.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인식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민관위탁 보조사업 관련 예산 중 832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관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받아든 서울시의회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변인 명의의 의견 자료를 통해 관치행정으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뒷짐을 질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44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달 22일 폐회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네, 오 시장이 서울시 내년 예산을 44조 원으로 편성해서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전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그 예산안 규모로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 이제 증액기 때문에 이제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재정 지출을 재구조정해가지고 1조 1,500억 원 정도를 이제 절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감한 내용을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에 이제 맞춤형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3,500억 원 정도를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서울런이라든지 또 스마트 헬스케어 여기에다가 안심 소득을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 청년 정책하고 안심 소득 같은 경우 공통점이 굉장히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심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은 그 일정 수준을 지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이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사 비용을 40만 원 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비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체제는 약간 주민들의 어떤 SOC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청년 정책이 지방선거를 또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논란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보편적 복지냐 이 선별적 복지냐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대체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예산은 최대 규모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단체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격돌에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 절반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역정 사업들이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마을 이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사회 그리고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운영업체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노들섬 공연장 운영업체도 고발을 했고 그런 점에서 거의 기존의 중심 사업체들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산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했을 때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와중에 과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박원순 시장 체제의 사업에만 한정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이런 것 좀 따져보고 또 수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지어는 TBS 방송 지원을 거의 123억까지 또 가깝게 이제 줄이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제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노동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농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에너지, 주민자치 이런 사업들이 과연 다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 팽팽한 기싸움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이 자칫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까요? 또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이게 박원순 뭐 시스템이냐 아니면 새로운 오세훈 시스템이냐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죠. 네.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일단 우선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기 과정 없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맞게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지만은 시민단체들도 과연 어떤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더 우선한 것인지를 좀 공감력,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점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향후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책이 충돌하고 있어서 민생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복지 문제와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